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최외득 작가의 단편소설 까마귀 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까마귀에 얽힌 가정사가 소설 전편에 녹아 있습니다. 주인공 화자의 눈에 비춰진 사연이 읽는 내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신산스러운 가족사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누나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자,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학교의 첫 출근이다. 2월 28일과 3월 1일에 기온차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2월 28일은 겨울 끝자락으로 3월은 봄이 오는 기대로 다가선다. 매듭과 시작의 교차이다. 그는 거울을 보며 사회의 첫 발을 딛는 사람처럼 자신을 점검한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간혹 낯선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고 보니 그도 이제 환갑의 나이로 들어선다. 그는 차분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학교까지 자동차로 가기엔 너무 가깝고 도보로 40여 분 걸리는 거리라서 운동 삼아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출근 첫날이라서 너무 이르게도 아닌 정각 시간에 조금 못 미쳐서 학교에 당도하려고 느린 걸음걸이로 걸었다. 지금 발령이 난 학교를 마지막으로 3년 후면 정년 퇴직이다. 예전의 선배들은 퇴직을 앞두면 몹쓸 병에 걸린 것처럼 불안해진다고 했는데 요즘은 속이 후련하다는 표현을 하는 이가 많아졌다. 그는 처음 교사로 발령난 때를 생각했다. 출근 첫날 처음으로 입어본 양복으로 인해 몸 고동이 어색하고 아주 불편했다. 또한 나이 든 선배나 교장이 아주 근엄하게 보여서 쉬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였다. 편선생, 뭘 그리 주눅이 들고 그래? 어깨 펴라고. 1년 선배가 그를 볼 때마다 하는 소리였다. 그런 그가 반년이 넘어가자 목소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년배나 바로 위 선배들과 교육 현실에 대하여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어떤 때는 선배들끼리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간 적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때였다. 갑각류의 껍데기 같은 양복을 첫 출근 다음 날 바로 옷장 깊숙이 넣어버렸다. 한 번은 전 직원 회식 자리에서 교장께 술을 올린다며 교장께 술병을 건네고 그가 잔을 들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선배가 나무랐다. 이 사람이 주법도 모르네. 교장 선생님께 잔을 드리고 자네가 먼저 술을 따라 드려야지. 뭐 자네가 교장 선생님 보고 술을 따라 달라고 하는 건가 지금? 아, 그래요.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술잔을 건넨 적도 받은 적도 없지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간혹 회식 자리나 그런 데서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고지식하고 일하는데도 꽉 막혔다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곤 했었다. 같은 동네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 천천히 걷다 보니 낯선 마을 모습을 찬찬히 살필 수가 있었다.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곳이 산이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대로에서 마을을 가로질러 통하는 길이 가파른 언덕길이다. 오르막길을 오르자니 숨이 가빴다. 학교가 가까워진 언덕길 꼭대기에 다다르자 낮은 지붕에 조그마한 교회가 보였다. 건물 앞면에 있는 베이비박스라는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온다. 그는 순간 놀라며 아, 이 교회였구나.
늙은 목사 부부가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아이들을 받아서 키운다는 이야기.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그 장소를 직접 보았다. 그의 마음에 묘한 자극을 일으켰다. 그가 교문에 들어서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까마귀 울음이 요란스럽다. 운동장을 지나 건너편에 있는 교사동을 보니 5층 건물 꼭대기 난간 중앙에 큼지막한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고 그 바로 건너편 건물 옥상 난간에 잔뜩 앉은 까마귀 무리가 보였다. 조교 지시에 따라 구령을 붙이는 군대 연병장 같다. 아니, 무슨 까마귀가 저렇게 많아요? 학생들 안전보행을 지도하는 보안관에게 묻자 그러게요. 산속이라서 그런지 까마귀들이 많이 몰리네요. 본관센터에 앉은 저놈이 대장 까마귀죠. 그는 보안관에게 발령받아온 편해엽이라고 소개하고 교내 보행로를 따라 걸었다. 까마귀 등장에 순간 그의 기억이 회상되면서 다리가 휘청했다. 하필 마지막으로 발령받아온 학교에 까마귀가 우글우글 하다니. 원수 같은 까마귀와 얽혀있는 그의 집안 사정으로 볼 때 기분 나쁜 일이었다. 새학기 첫날부터 오전 수업 중 내내 그의 머릿속에선 까마귀 생각이 가득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멍한 상태였다. 아마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우리 담임선생님은 멍청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게 분명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겪은 집안일로 지금까지 긴장감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본다. 그가 오후에 멍한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까지 해야 했다. 시골 들판에 높다란 감나무, 사진으로만 본 큰 누나, 아버지는 평생 침묵으로 일관하신 탓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게 거의 손꼽을 정도였다. 늘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한 어머니, 부모 앞에선 수다스러움이 사라지는 누나들. 어머니가 그를 40대 중반 나이에 낳았다. 그의 출생 이야기는 누뚱이라는 게 다였다. 남들에게 있는 태몽도 그에 관한 태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위로 돌아가신 큰 누나까지 3명의 누나가 있었다. 그는 셋째 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은 막내이자 외동아들이었다. 어머니 앞에서 큰 누나 얘기는 금기사항이었다. 대개 그가 17 이전에 가족을 기억하는 정도이다. 지금 어머니는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다. 근심 많은 분이 어찌 이렇게 장수하는지 당신 스스로 정신을 놓지 않고 오래 살아야 한다는 집념이 대단하였다. 그렇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짱짱하던 분이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계신다. 한 달 전 둘째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치매가 더 심해졌어. 어머니의 추한 모습을 보지 말라며 그에게 알리지 않고 요양원을 옮겼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물론 요양원 이름과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둘은 전화통화로 심한 말다툼까지 하였다. 그가 애원했지만 둘째 누나는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가 어머니 계신 요양원을 찾으러 나서겠다고 하자 누님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아내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렸다. 하지만 둘째 누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녁에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본 아내가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새로 간 학교는 어때서? 학교는 건물도 아담하고 학생들도 그리 많지 않고 좋은 것 같은데 다만
다만 무슨 문제라도 내가 교문을 막 들어서자 갑자기 까마귀란 놈들이 엄청스럽게 울어대는데 기분이 영 찝찝하네. 당신 집안 사람들 까마귀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쩐대? 아, 참, 그 학교에 가는 길에 그 있잖아. 목사님 부부가 운영한다는 베이비박스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 소문만 듣던 걸 직접 내 눈으로 보니까 놀랬지 뭐야. 교회도 아주 작던데. 당신 오늘 이래저래 놀란 게 많네. 그가 늘 잠자리 들기 전 하는 습관으로 독서를 위해 손에 책을 들었지만 책 읽기에 집중되지 않았다. 베이비박스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나와 별로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가슴에 안타까움이 일어난다. 늙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누님들, 오늘 본 까마귀로 인해 자꾸 떠오르는 얼굴들이다. 큰 누나의 사연은 영구히 봉인된 채로 그가 그 내막을 모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말은 충격이었다. 고등학생 때였다. 흥분한 그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절하였고 집안이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 이후에 결혼한 둘째 누나가 감춘다고 다 능사는 아니라며 사건 일부만이라도 알라며 큰 누나의 아픈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머지 궁금한 건 시간 여행을 해서 알아봐. 과거로 가든지 미래로 가든지. 시간이란 원래부터 없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이 불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셋째 누나가 집에 내려올 때면 그를 곧잘 안아주곤 했다. 누군가가 누나가 다 큰 사내 동생을 안아주냐는 눈치면 뭐 어때요? 이모 같기도 조카 같기도 한 나이 차인데 했다. 마을과 가까운 뒷산 아래에 그의 집안 소유의 밭이 있었다. 그곳에 가려면 몇 곳의 밭을 지나야 하는데 맨 아래쪽에 있는 이웃집 밭 귀퉁이에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밭 주인의 말에 의하면 선대 할아버지가 딸만 줄줄이 있다가 장손이 태어나자 기뻐서 심은 나무라며 자기 집안의 수호신 같은 존재라 하였다. 그렇게 애지중지해서인지 다른 감나무보다 키가 배는 더 커 보였다. 나무가 너무 커서 꼭대기 감들은 따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겨울이면 그 나무에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와서 울어대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까마귀 울음이 들리면 경기할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 그의 큰 누나 경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도시로 나가서 직물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은 큰 회사로 당시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이었다. 큰 누나의 취직으로 넉넉하지 못하던 그의 집안에 어느 정도 형편이 펴지게 되었다. 그녀의 벌이로 동생들이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해가 지나자 밭도 사고 논도 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큰 누나가 고등학생일 때 공부도 잘했을 뿐더러 얼굴이 예쁘장하여 남학생들의 애를 많이 태우기도 했다. 인기 많은 그녀가 그러나 똑부러진 성격으로 인해 남학생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그녀를 대학교에 보내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 형편으로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돌아왔다. 큰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 어느 집이든지 선대가 노름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사연이 꼭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난하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 조상이 노름에서 번 재산 덕에 부자로 산다는 집은 없었다. 그의 집도 할아버지께서 노름으로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부류 속의 한 집이었다. 큰 누나가 사랑하는 남자를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 집에 같이 내려왔다. 어머니는 큰딸 말이라면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며 따랐기에 이미 사유가 된 사람을 반기듯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렇게 결혼 준비도 되어가고 해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너무 행복하면 마가 낀다던가. 하필 그 무렵 공장 남자 직원이 큰 누나의 몸을 덮치고 말았다. 여자의 몸으로 힘껏 저항했지만 짐승으로 변한 자의 힘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다. 그렇게 큰 누나의 행복한 삶이 일순간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분노를 넘어서 뼈가 갈리는 슬픔이었다. 큰 누나가 반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부모님이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야 했다. 그녀가 집에 내려온 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붕괴했다. 급기야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숨마저 들이마시지 못하는 분노 발작 증세로 위급 상태까지 갔다. 큰 누나의 남자친구는 본인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아니므로 개의치 않을 테니 결혼하자고 했지만 그녀의 성격상 안 되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안겨줄 수 없는 일이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가족들은 이웃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두려워 바깥 출입이 줄었다. 큰 누나는 아예 방문을 잠그고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가 배를 내밀며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딸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 어째 엄이라는 사람이 그새 임신이냐? 그것도 늦둥이라며? 어머니는 이웃 사람들이 흉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을 독하게 먹은 상태였다. 늦가을 어머니가 늦둥이를 낳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애가 곧 나올 것 같다며 며칠 전부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고 다녔다. 애를 집에서 낳는데 유난스럽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혼자서 아이를 직접 받았다. 누뚱이 막내 첫돌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큰 누나는 키 큰 감나무에 목을 메었다. 어머니가 감나무 주인에게 보상할 테니 나무를 자르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그 밭 주인은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만 자기 집안의 수호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다간 집안에 무슨 해가 있을까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겠다며 거절하곤 했다. 안 그래도 그게 영 찝찝해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네요. 오히려 큰일 난다며 진홍굿을 하라는데 굿하는 비용은 우리가 다 댈 테니 나무 자르는 요구만 걷어줘요. 감나무 주인에겐 행운을 주는 나무인지 모르나 그의 집안에는 불행을 가져다 준 나무였다. 감나무 주인이 무당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구술했다. 큰 누나가 목을 맨 그날엔 까마귀 떼가 유난스럽게 더 울어댔다며 둘째 누나가 말했다. 그가 자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른 것보다 더 훈육에 신경을 많이 쏟았다. 밖에 나가서 절대 욕먹는 짓을 하지 마라. 혹시 친구가 때리더라도 같이 싸우지 말고 맞기만 해라. 집요하게 다짐시키고 또 시켰다. 그는 유별난 어머니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가 초등학교 상급생이 되면서부터 어머니는 자꾸 그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했다. 엄마는 안 다니면서 왜 나보고 가래? 교회 다녀봐라.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되라고 안 가르치겠나. 네가 가면 나도 다닐 거다. 그럼 엄마가 먼저 가면.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가에 눈물이 살짝 비쳤다. 그의 앞에서 자주 눈가에 눈물을 어른거리던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그가 이 집에서 귀한 외아들이라서 저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가 지금은 장로 직분까지 받았다. 공문으로 발령 명단이 발표되자 새로 부임하는 학교에서 교장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주어 생활안전부장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선생님의 인품이나 능력을 이미 들어서 잘 압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하던 차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거부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새 학기로 들자마자 사고가 생겼다. 5학년 시연이란 남학생이 동학년의 한 여학생과 오래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여학생이 이별 통보를 한 모양이었다. 이별을 통보받은 시연이는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수시로 협박 문자를 보내어 여학생을 괴롭히다가 결국 며칠 전 밤에 화상통화로 문구용 커터칼로 자기 목과 손목, 신체 여기저기를 겨누는 장면을 보내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여학생이 충격을 입게 되었다. 여학생의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아니, 이게 무슨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요. 아이들의 해프닝이지요. 물론 칼이라는 도구가 그렇긴 하지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시연이의 어머니는 잘 넘어가 주길 바라는 눈치다. 그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말없이 두 학생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다. 회의실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상하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을 땐 까마귀가 와도 울지 않았다. 그것도 하루에 서너 번 정도 까마귀 떼가 학교로 오는 것 같았다. 행정실장이 까마귀 퇴치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는데 영 신통치 않다고 했다. 조류 기피제 등 좋은 방법이 있어도 면적이 넓어서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라서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저놈들이 와서 울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옥상 바닥 방수 시트고 지붕 이음새 실리콘이고 뭐든 죄다 쪼아서 시설을 망가뜨려 놔요. 학폭위 회의 결과 당사자들의 이해로 무리 없이 해결되었다. 학생들은 상담받는 것 외 생활안전부장인 그가 당분간 잘 보살피기로 했다. 회의 결과 보고를 받은 교장은 다행이라고 그를 지켜 세우며 역시 부장님이셔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생각해보면 요즘 애들이 별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애들은 다 별났던 것 같습니다. 철이 들면 애들이 아니죠. 그렇지요. 요새는 애보다 못한 어른들도 많지요. 그런 부모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고생이 많고요. 우리가 잘해야죠. 힘들다고 피할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야죠. 가끔 경이 없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아이고, 부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는 퇴근하는 길에 베이비박스 안에다가 봉투 하나를 넣고 벨을 누른 후 얼른 자리를 떴다. 자꾸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올랐다. 시연이가 행동한 일만 보더라도 그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 작자도 큰 누나에게 여러 번 좋아한다고 고백한 모양이었다. 큰 누나는 그 작자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하였을 테고, 그러자 짐승 같은 짓을 하였을 테지.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달리 모든 면에서 빠르다고 하나 이성에 관한 것도 이렇게나. 그가 갑자기 푹 하고 헛웃음이 터졌다. 그러다가 그가 길바닥에 쭈그리며 앉더니 오열한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연거푸 같은 말만 내뱉는다. 구토할 것처럼 꺽꺽거렸다. 그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갈 테니 그리 알고 기다리지 말고 시간 되면 자라고. 교회 기도실에서 그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왕왕거린다. 이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알 수 없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이 솟구치는데 그 감정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울부짖음이었다. 그가 좁은 기도실 벽면에 걸린 작은 십자가를 보며 외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크게 고통을 느끼라고 그리하셨던가요? 오히려 당신은 육체의 고통을 다 감내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가요?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고통을 잘 알기에 당신의 영혼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 텐데 정말 그랬나요? 어머니, 그 서러움을 어떻게 견디며 사셨나요? 그 분노를 어떻게 사기셨나요? 통곡 속에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엄마, 어머니. 그는 3일간 연가를 내어 시골로 내려왔다.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강둑에 앉았다. 그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전쟁 때 학도병도 많이 죽고 어린 까까머리 인민군도 많이 죽었다는 저 강이 아니던가. 그가 어릴 때 비가 많이 쏟아진 후에 강 인근 산에 오르면 하얀 해골이 눈에 띄곤 했었다. 저 강에 어린 생명뿐이 아니고 큰 누나도 잠든 곳이었다. 강둑에 앉은 그의 옆에 돌들이 보였다. 내가 잘못한 죄인인 거죠. 돌을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 그의 마음도 저 돌처럼 무거웠다. 어느 해였던가 백담 사러 가는 길가 계곡에 5살 아이 키높이 정도로 높이 솟은 돌 위에 널찍하고 육중한 바위가 중심을 잡고 얹혀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바위는 큰 물에 쓸려 내려오면서 조각가가 조각해 놓은 것처럼 정교하게 파이거나 예리하게 깎여 있었다. 보는 사람마다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해 라고 감탄했었다. 그가 중력을 이기는 부력을 생각하며 돌 한 개를 집어서 강으로 던지며 말했다. 엄마, 나 어머니 말 잘 들었어요. 한 번도 친구를 때린 적 없어요. 한참 있다가 돌을 하나 더 던진다. 엄마, 어머니 바람대로 나 공부도 잘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요. 그것도 생활안전부장까지요. 그가 일어서며 돌 하나를 조금 더 멀리 던져본다. 엄마,
나한테는 자식이 둘 있어요. 아들, 딸인데 다들 착해요. 부모 속을 썩이지 않아서 자식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강물은 바람의 물결이 일렁이지만 흐르는지 멈추어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었다. 그는 오래도록 서서 강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 마을이 보였다. 눈을 가늘게 하여 마을 뒤편 쪽을 바라보는데 감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것 같기도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가 강을 뒤로 하고 차를 몰았다. 운전 중에 피로가 몰려오면서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가까운 휴게소에 들렀다. 차 안에서 눈을 붙였는데 분명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여인인 듯한 사람이 멀리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여자가 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다가 잠에서 깼다. 아주 짧은 잠이었다. 그가 둘째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님, 어머니 계신데 알려줘요. 이제 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둘째 누나는 엄마가 말을 횡설수설한다며 걱정하는 말을 반복하였다. 횡설수설해도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요양원의 위치가 그의 집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에 또 충격이었다. 돌아가시면 모시기 편하라고 너네 집과 멀지 않는 곳으로 모셨지. 고마워요. 그렇게까지 배려하시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아진 별빛을 보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가 요양원에 도착했다. 요양원 내부의 공기가 탁했다. 면회 절차를 마치고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호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개의 침대가 보였고 고중만 남은 몸에 휑한 눈을 가진 노인들이 누워 있었다. 마치 폐기물이 소각장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도 참으로 고약하시다. 사람이 깔끔하게 죽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하시지.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듯 몰골이 사납고 정신이 혼미할 때까지 살려두시는지. 노인들의 얼굴 모습이 다 비슷해 보여서 그가 어머니를 쉽게 알아볼 처지가 못 되었다. 그가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눈길을 돌렸다. 아마도 그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엄마, 아들 왔어요. 해협이 왔다고요.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없었다. 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누군데 내 손을 잡고 그래요? 망신스럽게. 해협이라고요. 해협이가 누군데요? 어머니는 얼굴에 겨우 남아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듯한 표정이더니 갑자기 힘없는 목소리에서 격앙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 맞다. 네가 그 놈이제. 내 딸 살려내라,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의 어머니가 울부짖는다. 요양사가 급히 어머니 곁으로 오자 그가 그냥 두라고 했다. 그가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 제가 그놈 맞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엉엉대고 울었다. 어머니도 엉엉대고 운다. 그의 엉엉댐은 원통한 부르짖음이었고 어머니의 엉엉댐은 한 맺힌 절규였다.
요양사가 그를 향해 진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요양원을 찾은 지 딱 사흘째 자정 무렵에 어머니가 임종하였다. 결국 임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리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요양사가 당황했는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머니가 건강할 당시에 한 유언에 따라 큰 누나가 잠든 강에다 유골을 뿌렸다. 교문으로 들어서자 여지없이 대장 까마귀가 울었다. 그래, 너네 땅에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얼마나 억울할까. 알겠다, 알겠어. 너의 분한 심정을 알겠다. 보안관실 밖에 나와 있던 보안관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까마귀에게 정드나 봅니다. 그는 까마귀가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다. 멀리 큰 산봉우리가 보였다. 글쎄요, 저놈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래야지요. 보안관이 보안관실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서 그에게 건넸다. 저 산 보세요. 큰 산봉우리에서 뻗어나온 줄기 끝자락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온갖 사연을 만들어내고 있겠지요. 오늘따라 부장님이 철학자 같으시네요. 요 언덕길에 있는 베이비 박스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집디다. 그렇지요. 베이비 박스가 없었다면 그만큼의 아이들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사모님이 요새 치매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보안관님은 부모님이 살아 계셔요? 제가 장남이라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올해 92세입니다. 정정하신가 봐요. 장수하시는 걸 보니. 예,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십니다. 부장님은 어머님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허전하시겠어요? 아, 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안관님, 사모님이 손주를 봐주신다고 하셨죠? 예, 고놈 재롱에 우리 늙은이가 삽니다. 저 까마귀가 효성 깊은 새라지요. 그때 대장 까마귀가 길게 한번 울음을 운다. 깊은 잠을 깨고 난 것처럼 까마귀 소리에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는 교실 책상에 앉아서 일기장에다 어제 하지 못한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었다. 저물어 가는 나이에 세상 비밀을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의 비밀을 다 알았다면. 교실 문이 열리면서 한 학생이 그의 곁으로 왔다. 시연이 왔구나. 오늘도 잘 지냈어?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즉 생명에 대한 경외심까지 느끼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까마귀가 실은 효성 깊은 새라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되었네요. 큰 누나의 비밀을 알고 그 아픔을 안고 살다 가신 어머니에게 효성 깊은 아들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이럴 땐 정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잘 자란 아들을 보며 살아생전 맺힌 한을 모두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나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